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으로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세종시만큼 딜레마와 그리고 패러독스의 도시가 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딜레마 앤드 패러독스 시티예요. 딜레마는 뭐고 패러독스는 뭐냐?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말로 굳이 한다는 궁지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입장. 패러독스는 모순을 말합니다. 굉장히 모순이 돼요. 맞지를 않아요.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모순에 관한 단적인 얘기가 바로 행정수도라는 단어입니다. 행정수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이런 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수도면 수도지.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이 옮겨왔으면 그게 수도가 되는 거지. 수도 따로 있고 행정수도 따로 있을 수가 있는가? 에서부터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작가신 김한재 위원장님을 그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특별 신행정 추진위원장 위원장님을 맡으셨는데 그때 제가 김한재 위원장님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별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분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던 말이 행정수도라는 단어예요. 행정수도가 뭡니까예요. 행정수도가 있으면 그럼 경제수도도 있고 문화수도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냐. 그래서 서울이 수도라면 세종시가 행정수도는 뭐가 다른 거냐. 결국 김한재 위원장이 그때 실토하기를 수도가 행정수도다. 행정수도 이꼴 수도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다. 그러면 세종시에 신행정수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솔직히 실토했죠. 천도하는 것이다. 수도인 서울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은 그대로 무슨 수도고 여기는 행정수도다. 그게 말이 성립이 안 돼. 이 자체가 모순인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 바로 그 당시 행정대학원 그 최상철 교수나 행정대학원 환경대학원 쪽에서 그렇다면 서울을 세종으로 옮기는 천도 문제를 법 하나 갖고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자면 위헌 제소를 한 것이고 그 위헌 판결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위헌 판결이 났죠. 그래서 행정수도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된 건데 우선 이거부터가 벌써 모순이에요. 이런 거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계속 딜레마와 패러독스에 계속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세종시 왜 만들었느냐. 신행정수도를 그대로 갔더라면 그것도 또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신행정수도가 뭐냐라는 거죠. 신이라는 말도 이상하잖아요. 구행정수도는 있었습니까? 그 말도 모순이고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모순의 그 용어들을 썼던 건데 세종시를 그 당시에 만들려고 할 때 신행정수도라는 말을 썼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임시행정수도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는가.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이 임시행정수도를 설치한다고 했고 그 임시행정수도는 잘 생각해보면 그건 모순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통일될 때까지 서울은 수도이지만 수도를 떠나서 임시행정수도를 만들어서 북한으로부터 장사정포 40km에 있는 장사정포의 공격을 피하는 수도를 만들겠다. 근데 그 수도는 당시 최고의 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그걸 백지계획이라고 했죠. 그 백지계획이라고 한 뜻은 뭐 백지계획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 유수한 최고의 학자들을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서 내가 관여 안 할 테니 우리나라 최고의 실력가들이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봐라. 백지에 의해서 만들어봐라. 이제까지 선입견이나 어떤 거에도 구애받지 말고 만들어봐라. 그래서 백지계획이에요. 근데 나중에 없어졌기 때문에 백지화됐다 해서 백지계획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 액수로 제가 기억에 이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액수로 15조 정도였나요? 라는 걸 투입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환산해 봤더니 지금으로 말하면 약 50조에 해당하는 액수를 쏟아붓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에 쏟아붓는 돈이 얼마죠? 22조입니다. 그러니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했겠어요. 그 도시에 입지한 위치가 바로 연기문 장기면이었습니다. 그보다는 좀 동쪽으로 옮겨졌던 것 뿐이에요. 그 임시행정수도가 결국 신행정수도라는 말로 이렇게 환치된 거 아닌가, 김병준 교수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행정수도라는 말이 임시자가 들어가면 말이 되지만 임시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도가 행정수도 아닌 수도가 어딨냐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때 세종시를 그 시내 행정수도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목적은 국가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분권이었어요. 오늘은 우선 세종시 설치 목적과 주요 특성 그리고 법적지위 지휘약과 앞으로 이렇게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세종시 설치 목적은 그 당시에 수도권의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지금 더 밀집되어 있습니다. 더 밀집되어 있어요. 우리가 11%, 13%에 해당하죠. 11.3%죠. 그 당시에도 10%에 가깝게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지방분권하고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바로 세종으로 옮겼지만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가균형이나 지방분권이 아니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바로 테스트 베드 시티였습니다. 세종시만큼만은 뭔가 규제라든가 아니면 자치 계층 문제라든가 자치 제도 문제를 시험적으로 한번 실험해 보겠다라는 테스트 베드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시지역은 세종시, 도지역은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출발을 한 것이죠. 제주도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에요. 거기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실험도시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세종시는 지방 분권의 뜻이 컸고 플러스 테스트베드시티, 제주도는 지방 분권이라기보다는 경쟁력 강화, 국가의 경쟁력 강화 플러스 새로운 테스트베드 이렇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 자치제도라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전국이 이계층 제도 아니겠습니까? 시군구라는 기초가 있고 그리고 시도라는 광역이 있는데 세종시와 제주도만 그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는 시군구라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그 통합된 단계층의 시도를 만드는데 규모로서 적당할 것이다 이렇게 봤고 제주도는 인구가 한 60만, 지금 66만입니다만 60만 정도 도에서 제주도가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시군을 없애서 그 당시는 4개 시군이었어요. 서귀포, 제주, 남재군, 북제주군. 그래서 4개 시도였지만 지금은 이제 2개 시도 통합이 돼서 2개 시의 행정시로 이렇게 변모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주시는 시군의 자치단체가 아니고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자치제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해보자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종시만을 놓고 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신행정수도로서 도시 자족기능, 도농방생 이런 게 하나 특징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도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스마트 도시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스마트 도시보다는 테스트 베드 시티가 더 컸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자. 자치 제도 그리고 자치 운영에 관한 실험을 해보자라는 게 있었는데 그 테스트 베드라는 시티가 지금 없어지고 그저 자율자동차 한번 시험해보자 이런 아주 자그마한 의미로 그냥 전락해버리고 말았고 그 대신 자율자동차니 로봇이니 드론이 스마트 시티로 지금 이렇게 변모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종시를 처음에 설치할 적에는 그 큰 목적은 지방분권, 균형발전 플러스 자치 제도의 테스트베드 시티였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세종시를 설계를 할 때 국제 공모를 했죠. 국제 공모를 해가지고 그때 국제 공모에서 당선된 사람이 바로 스페인 사람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 그 스페인 사람이 당첨이 돼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세종시의 도시 설계가 우리나라 여타 도시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디자인이 완성이 됐어요. 그거는 첫째가 뭐냐면 대개 아니라 거의 전부의 우리나라는 도심지에 업무지구와 상업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층 빌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운타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식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운타운이 중심부에 있고, 그리고 그 외곽 지역에 서버브죠. 어번이 있고 서버번이 있어서 외곽 지역에 택지와 녹지가 위치하는, 그게 바로 도시의 일반적인 형태인데 세종시는 거꾸로 만든 거예요. 가운데 다운타운, 업무지구, 상업지구를 공원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호수공원, 중앙공원, 수목원, 그게 물경 60만 평이에요. 뉴욕에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뉴욕의 그 센트럴 파크 103만 평입니다. 시 전체의 규모로 보면 우리 세종시의 녹지 공간이 뉴욕의 녹지 공간의 비율로서 더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종시를 어떤 구상으로 만든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모든 도시는 격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가로, 세로로 도로가 나 있어요. 뭐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로로 나 있는 도로, 세로로 나 있는 도로, 이름이 다 다릅니다. 뭐 미국에서 다 공부해서 알겠지만 에비뉴, 블루바드. 그래서 에비뉴냐 그러면은 이게 가로로 가는 도시구나, 블루바드다 그러면 세로로 가는 도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도로 표지판에 국제적인 규격으로 반드시 이 도시가 나아가는 방향을 그 사우스 또는 이스트, 노스, 웨스트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면 길은 모르지만 북쪽으로 간다. 그래서 미국에서 운전을 해보시면 길은 몰라도 내가 북쪽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 노스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 만납니다. 세종시는 전혀 달라요. 환상형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 환상형 도시라고 할 때 환자는 반지 환자예요. 그래서 쌍가락지 모양으로 외곽 순환도로 2개를 만들고 도시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서남북이 없어요. 한참 달리다 보면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세종시 길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비 없으면 여러분들 잘 못 찾을 거예요. 조치원에 간다고 북쪽으로만 가면 안 돼요.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환상형 도시의 특징이 멋진 것도 있지만 그런 불편한 점도 있다. 그런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세종시가 설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세종시를 설계했던 그 설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종시를 정원도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원도시의 개념이 스마트 도시와 함께 중요한 말하자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시의 법적지로 다시 돌아간다면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선거 공약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공약을 했고 그걸 제정을 했지만,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님들이 위헌 제소를 해서 관습법법에 어긋난다는 위헌 결정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수도말을 못 쓰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수도라 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리고 중추도시가 있는 곳이 수도다. 이렇게 결정을 딱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국회가 있는 곳이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수도다. 그런데 그 수도의 지위는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걸 관습법법이라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우리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는 표기가 헌법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관습적으로 헌법상으로 우리나라는 서울이 수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의제한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옮길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옮기면 수도로 옮기는 것이거든. 근데 수도는 헌법의 지위를 갖는 것이라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못 옮기고, 이걸 옮기려면 헌법을 바꿔요. 이런 지금 딜레마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딜레마의 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옮길래도 헌법을 바꿔야 옮길 수 있고, 헌법을 바꿔서 옮기자니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그렇다면 국회와 대통령실을 옮기기가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니 국회 분원을 만들겠다.
대통령 제2 집무실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거는 수도하고는 관계없는 법률로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을 세종시에 지을 수 있는 근거를 행복도시건설법을 바꾸어서 해결을 했고, 국회의 본원은 서울에 2대, 분원을 만든 것은 바로 국회 규칙을 바꿔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게 2022년도 이후니까 뭐 그동안에 굉장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취임 후에 다 이루어진 일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회 분원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은 헌법이다를 떠나서 법률 개정할 것도 없어요. 이미 다 법률로서 그거는 확정이 됐어요.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걸 옮겼을 때 그럼 세종시는 뭐냐예요. 그래 행정수도 된 겁니까? 안 됐어요. 헌법을 바꾸지 않으니. 그럼 헌법을 바꿔서 나머지 그 대통령실 제1 집무실과 국회 본원을 완전히 옮기려면 지금 상황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또 모순이에요. 제가 생각할 적에 모순이 언제 그러면 서울을 헌법에서 서울이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 규정 없습니다. 그냥 관념 속에서 관습적으로 서울은 수도요 이렇게만 했다는 것뿐이니, 자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만 관념적으로 대통령실과 국회를 법적으로 옮길 수 있게 됐으니 옮기자, 건립을 하자. 그럼 관념적으로 이것도 제2의 수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제2 수도라는 말을 그래서 제가 쓰는 겁니다. 이번에 세종시 특례법 전면 개정할 때 우리 정호영 교수님이나 금연섭 우리 원장님이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제가 계속 되풀이했던 게 이거였을 겁니다. 행정수도라는 말 자체가 모순 덩어리니, 그러나 분원이나 대통령 제2 집무실이 온다면 제2수도라고 쓰는 말은 헌법에 부합하는 용어일 것이다. 근데 제2수도 그럼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관습적으로 제가 행정수도 세종, 행정수도 세종 해버리고 말자. 이제 국민들도 이제 귀에 익숙해졌다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분명히 모순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짚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같은 학회 같은 발표에서는 그 분명히 짚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돼서 2005년도에 수도라는 말을 이제 못 쓰니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이렇게 어거지로 말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2010년도에는 세종특별자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제정했는데, 여기에도 또 우리가 또 뭐가 있어요.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애초에 신행정수도를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는 예정지역만 행정수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정지역만 우리가 구획을 정한 거예요. 그 예정지역에 인구 50만을 들이는 도시계획을 만든 겁니다. 아까 스페인 사람이 만든 것이 바로 예정지역을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우리 영기군 조치원이라든가 또는 공주시의 장기라든가 청원의 부강이라든가 그 청원이죠. 옛날에 청원군에서 우리도 포함시켜달라. 그리고 특히 영기군의 잔여지역에서는 아니 그럼 우리는 뭐냐. 그 노린자위만 다 빼놓고 우리는 껍데기가 되면 되겠냐. 우리도 세종특별자치로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엄청나게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정지역 말고 잔여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포함하는 법을 만드는 게 바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인데, 그 법은 이거는 약칭이고 거기에 정확하게 보면 영기군, 뭐 청원군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정식 명칭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예정지역은 행복청이 관여를 하는데, 근데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행복도시에서는 예정지역만 건설을 맡는데, 그럼 조치원 지역하고 나머지 영기지역하고 그 부강으로 지금 와 있는 청원지역은 누가 할 거냐? 그건 행복도시의 관할이 아니에요. 행복도시 건설특별법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세종시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구 50만을 목표로 했다. 그거는 예정지역의 도시계획입니다. 그런데 조치원 지역이라든가 읍면 지역까지 포함하면 인구 50만을 넘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10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50만이 아니라 70만, 80만이라는 건 그쪽 그 인구를 거기다 보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 행복도시 건설법에 있는 그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말도 모순이에요. 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법에 보면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이렇게 한다 해놓고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관한 명칭은 별도 법률에 의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별도 법률이 뭐냐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법이에요. 그런데 2법에서 바로 여기를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세종시라는 명칭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든 법이고, 세종시라는 법이 만들어서 거기를 세종시로 한다 그랬으면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에 관한 법으로 바꿔줘야 옳은 거예요. 행복도시라는 말 더 이상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건 명칭이 아닙니다. 개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모순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종시를 보면 딜레마와 말하자면 패러독스가 섞여 있어서 어디서부터 가닥을 잡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점인데, 이 복잡한 얘기를 뭐 시장이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학 박사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해가 되시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모순은 더 기가 막힌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하나 다 까봐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을 하게 된 거죠. 자, 특별자치시로 돼 있기 때문에 세종시는 행복도시법이라는 거, 아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의한 행복도시법도 예정지역에 적용을 받고, 그리고 잔여지역은 세종시라는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두 가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법과 행복도시 건설법이라는 그 두 가지 법에 세종특별자치, 우리 세종시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정지역은 인허가권을 행복청장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행복청장을 했습니다만 좀 막강했어요. 왜? 그때는 예정지역이 거의 건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읍면지역이나 여기는 뭐 그게 인허가권이 별로 없고, 그 행복도시가 완전히 그때는 8조 5천억을 쏟아붓는 거예요. 제가 행복도시 청장을 할 때 예산이 1조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2천억밖에 안 돼요. 이제 그동안에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권이라든가 공사 물량이 제가 할 때만 해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세종시장이 사실은 그때 2012년도에 선거위에서 됐지만 아무 권한이 없어요. 옛날 영기 군수 뭐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행복청의 법에 의해서 건물이 완공이 되고 말하자면 공공시설이 완공이 되면 세종시에 관리 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관을 하면 세종시가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 돼서 거기에 뭐 인허가나 뭐 다른 행정 권한을 갖게 되죠. 근데 모순 또 뭐냐? 그래, 이관을 했으면 이제까지 행복청이 국비로서 짓고 그걸 관리했다면, 이관을 했으면 유지관리비도 같이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비는 안 줘요. 건물만 달랑 이전하면 세종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 이제 재산세라든가 취득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관리하자고는 하지만 이 건물들이 보통 액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재산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도 아닙니다. 정부 청사 어떻게 받아요? 공공기관은 재산세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종시의 그 재정 부담이 갑자기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다행히 아파트가, LH에서 짓는 아파트의 취등록세가 한창 좋을 때 2011년부터 한 2020년까지 막 올라갈 때 취등록세가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세종시가 마치 굉장히 부자인 것 같고 지방 세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부러워했을 겁니다만, 그 경기가 뚝 떨어진 2020년 이후에는 세금이 없어요. 그럼 국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국가에서는 이관을 안 해줘요. 이 큰 모순 아닙니까? 이런 걸 안고 한 번도 세종시법이 그 뒤에 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2012년도에 세종시가 출범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인구가 얼마였냐? 인구 7만이었습니다. 왜? 이 신도시 이쪽에 아무도 이사를 안 왔으니까. 2011년도에 처음으로 그 LH가 시범지역으로
그래도 가장 멋있게 만든 아파트 단지가 그게 천마을이에요. 그래서 천마을입니다. 지금 한설동이라고 하는 곳. 그래서 한설동을 사실은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제가 행복청주할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 심혈을 기운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정원이었어요. 어떤 정원이었을까요? 금강이 내려다 보이는 정원이었어요. 그래 한설동 주민들이 바로 금강이라는 뷰가 있고 거기에 정원이라든가 녹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도시로 지금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세종보 그대로 가동을 했었을 때예요. 그래서 물이 찰랑찰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설동 집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그거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체해버렸어요, 세종보가.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경관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 한설동은 바로 금강의 뷰와 정원이 있는 도시로 조성을 했던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세종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세종시의 인구가 불과 7만이었는데 그때 만든 법이 지금 세종시 특별법이에요. 그 뒤에 뭐 행정이라는 걸 앞뒤를 뭐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하긴 해야 됩니다만 그 당시 2010년도, 11년도, 12년도에 출범을 했으니까 출범하기 전에 만든 특례법이 무엇을 규정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 같은 20년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종시 우리 청사도 택도 없이 부족해요. 그 당시 청사 규모를 어떻게 했냐? 뭐 제가 정확하게 제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행복청장 할 때니까. 그 당시에 그 행복도시 지원단장이 이재관 부시장 하다가 지금 뭐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만, 뭐 제 후배고 뭐 당연히 알죠. 맨날 자문을 걷는 거예요. 선배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종시 청사 규모를 어느 정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글쎄다. 인구가 몇만이 늘지 모르지만 인구 50만에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행안부에서는 인구 7만에서 50만이 될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대전보다는 작고 공주보다는 크게 하자. 그게 기준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 청사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구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10년 앞으로 못 본 겁니다. 예술의 전당 어떻습니까? 예술의 전당도 그때 800석인가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1000석은 넘어야 돼요. 2000석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2 예술의 전당이 필요하다고 지금 내가 또 뭐 부르짖고 다니는 거예요. 문체부에. 그거를 늘리느라고 지금 900석인가 1000석 겨우 맞췄습니다. 그것도 규모를 맞춘 게 아니에요. 의자를 더 드린 것 뿐이에요. 이렇게 바로 세종시가 출범할 때는 세종시가 어떻게 발전을 할 건가에 대한 미래 예측이 정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모순점이 이제 지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로 보십시오. 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도 그 당시에 그 좁게 만든 게 사실이에요. 세종시에 BRT 빼고 4차선 이상 되는 게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세종시는 대중교통 위주의 도로로 만들겠다. 그리고 아까 환상형 쌍가락지 같은 도로로 왔기 때문에 외곽순환 도로로 들어오면 거기서는 뭐 대중교통 수단으로 들어온다. BRT를 사용한다. BRT라는 게 뭐예요? 그것도 세종시에 처음 들어오는 건데 지하철을 지상에서 만들자라는 게 BRT예요. 교통신호에 걸리지 않는 버스. 그게 BRT예요. 뭐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지하에서 지하철은 신호등에 안 걸리는데 지하라는 건 비싸고 답답하니 지상에 신호등에 안 걸리는 걸 만들자. 그래서 BRT 도로를 만들었고 BRT 도로를 만들면서 신호등이 없는 곳에 전부 다 육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동서로 나가는 횡단도로 거기에 다 막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순이 이렇게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로는 좁고 그다음 BRT 도로 때문에 말하자면 철도 하나가 가로질러 있는 거라 생각하면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저쪽 어딘가요? 그 한설동에서 스타벅스 앞에 가면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저쪽으로 돌아가서 유턴해서 돌아가야 돼. 왜? BRT에 가로막혀서. 근데 BRT 횡단보도로 만들면 그건 또 BRT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고, 자, KTX 얘기 솔직하게 해봅시다. KTX 오송에 들을 일은 아니잖아요. 새로운 도시에 세종시 중앙에 들여와야 없습니다. 중앙청사에 KTX 역사 들이는 게 맞아요. 근데 그때 어떤 논의가 있었냐? 애초 계획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만약에 KTX를 세종시 중앙청사에 그렇게 편리하게 만든다면
그럼 누가 이사 오겠나? 그럼 서울에서 출퇴근하지 인구 50만을 지금 수도권 인구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이 세종시의 건설의 목표인데 균형발전 지방분권인데 교통 편리하게 하면 그냥 그 교통 타고 출퇴근하지 누가 이사 오겠나? 그러니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게 답이다. 그래서 오송에 만든 거예요.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리얼하죠? 그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정치권이 뛰어들어가지고 뭐 오송에 만드는 게 충북 지역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KTX를 세종시에 만들었다는 새로운 논의가 있지만 또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송역에서 여기까지 불과 한 5분이면 올 자리를 KTX 만드는 게 맞냐? 이 얘기가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BC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게 호남선 발산역에 만들지만 번갈아 가면서 쓰자. 오송역에 쓰는 거는 발산역에 안 쓰고 발산역에 쓰는 건 오송역.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운행 횟수를 줄이면 그럼 가능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생각할 때는 오송에서는 오송 승객의 70%가 다 세종 사람인데 발산역에 쓰고 오송역 안 쓰는데 누가 오송역 쓰겠나? 그래가지고 충북에서는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산역 문제도 있지만 새롭게 제시된 게 CTX이기 때문에 지하철로 충청권 광역철도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KTX 역사를 만든다는 것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이제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개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CTX는 CTX를 만들고 KTX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자꾸 물어요. 번번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이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KTX 역사에 무리에 생기니까 CTX를 개념을 바꾼 거예요. 근데 CTX는 바로 제가 주장하기로는 바로 세종시 그 도심 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뚫어야 된다. 근데 지하철은 도시에서 도시 지하철은 인구 150만이 있어야 수익 구조가 나와요. 세종시는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철도망으로 건설해달라. 제4차 국가철도망이 그래서 제가 국가철도망을 세종시 중앙청사와 국회를 지나가는 걸로 만들어 달라해요. 그러면 그건 지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부시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제가 보유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을 모르면 그거는 그거고 KTX는 어떻게 할래? 참 답답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세종시법과 행복도시법에 지방자치법이 예외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인구 불과 7만이었을 때 만든 법인데 이렇게 세종시가 발전할 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모순이 지금 마구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조직 특례를 보면 단층제 행정조직을 두지 않습니다. 뭐 그건 좋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지만 사실은 시장 분수가 없어요. 시장 분수 일을 제가 해줘야 됩니다. 읍면동장회의를 제가 주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중앙을 상대할 때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대통령과 장관들 회의도 같이 해야 됩니다. 전 2배가 일이 많아요. 근데 월급은 2배를 안 줘. 모순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22년도에 시장으로 취임한 뒤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쉰 적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 같으면 시장 군수가 갈 행사도 제가 가야 되고 시도지사가 가야 할 일도 제가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다른 자치단체 장들은 광역자치단체 골프도 치던데 저는 골프 엄두를 못 내요. 어떻게 칩니까? 그래서 정말 엄청난 일을 부담받고 있는데 저도 부지사도 해봤고 뭐 차관도 해봤고 다 해봤지만 이렇게 기관장이 일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정말 살인적인 일이 있어요. 왜? 기초단체는 안 두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재정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더 기가 막혀요. 모순의 극치가 여기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려보죠.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의 원리입니다. 그 모든 국가의 원리가 내셔널 미니멈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셔널 미니멈. 그 뒤에 가면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지역에 살든 최소한도나 삶의 질은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그걸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오지벽지에 살더라도 서울에 살더라도 돈이 없다 해서 못 살면 안 됩니다.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내셔널 미니멈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두고 있는 제도가 교부세입니다. 교부세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자체 수입으로서는 살림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국세를 걷어가지고 내국세의 19.24%를 바로 교부세로서 자치단체에 배분을 하는 겁니다. 배분하는 기준은 뭐죠?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 그러니까 자체 수입으로 생활을 못하는 곳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도는 불교부단체라고 뭐 다 아실 겁니다. 교부세가 영원히 한 푼도 안 가요. 거기는 수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부세가 가장 많이 가는 곳은 바로 가장 낙후된 지역부터 가는 건데 두 가지를 줍니다. 첫째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세를 줍니다. 기초분이에요. 왜?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사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도 광역사무를 하기 때문에 광역분에 교부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기초분의 교부세를 받고요. 동시에 광역분의 교부세를 받습니다. 근데 세종시는 단층제예요. 세종시는 단층제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 다른 데라면 당연히 갈 기초분 교부세를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역분만 계산해서 주고 있어요.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지고 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다고 기초사무를 안 합니까? 기초사무 하잖아요. 또 기초사무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의 우리 시민은 누려야 될 무엇이 있잖아요.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지다 보니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니 기초자치단체 분의 교부세는 주지는 못하고 다만 광역분으로 내려가되 그 중에 100분의 25를 얹어주겠다. 주먹구구죠? 순 주먹구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25%를 얹어서는 받습니다만 이것도 얼마나 모순입니까? 한시법이에요. 3년간만. 또 3년간만. 제가 작년에 이걸 3년 동안 늘리느라 국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모릅니다. 이게 남들은 저절로 내려가는 돈을 우리는 그거 달라고 노력을 해야 받아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6년까지 이거 받고 나면 26년에 내년에 가면 또 노력을 해야 돼요. 3년간 또 연장해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바로 재정특례라고 우리한테는 돼 있는데 엄청난 불이익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주도 도시개발 추진이라는 게 행복도시법인데 국가에서 주도하고 행복청의 직원들이 해주니까 좋을 거는 같지만 세종시장의 자치단체장이 가져야 할 세 가지 고권이 있습니다. 그게요. 인사고권, 조직고권, 계획고권이에요. 적어도 자치를 한다는 그 단체의 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조직권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치단체의 도시계획권을 가지고 있어요. 세종시장 못 갖고 있습니다. 예정지에도 관한한 행복도시청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권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런데 행복도시청, 내가 행복도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물경 8조 5천억을 그 행복도시를 통해서 내려오는 건데 지금은 이제 한 70%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줄 수밖에 없죠. 그때 그 인원이나 행복도시 직원이나 지금이나 직원 수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 행복도시의 예산이 한 2천 얼마 될, 한 3천원 조금 못 될 겁니다. 우리 세종시는 2조예요. 2조입니다. 2012년도에 세종시 예산이 얼마였냐? 바로 연기군이 7천억이었습니다. 거기서 겨우 좀 3천억이었어요. 참 3천억. 그렇게 시작해서 2조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점점 커지는데 지금 우리 한 과에서 쓰는 돈이 2천억 지금 돼요. 근데 우리 과 직원은 개가 4개고 개 4개 한 4명씩 있으면 한 20명이 안 됩니다. 저기는 한 200명 그거예요. 그런 정도 예산이 지금 이렇게 혼재되고 있어요. 이거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특례, 재정특례, 국가주도 도시개발로 하지만 처음에는 효율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걸 전면적으로 다시 보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시장이 되어서 22년도 7월에 취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 생활을 해보니까 살림을 해보니까 알겠던데 아 이거는 시장이 어떻게 뭐 정치력을 발휘하고 행정에 다 이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23년도부터 세종시의 특례법 전면 개정해야겠다고 달려든 거예요. 이걸 안 바꿔주고서는 시장이 무슨 재간으로 교부세가 법으로 안 나오는데 어디서 재원을 구합니까?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광호 그때 행정대학원님 제가 뵙고 행정대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러면서 우리 그 행정대학원에서 정말 그런 문제라면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때부터 특례법 개정 작업을 제공해서 이제는 완성이 돼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아마 처음 듣는 설명이시겠지만 좀 기가 막힐 겁니다. 들으시기에. 다음 거. 세종특별자치시하고 제주도법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예요.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4개가 있다가 없어진 도고 인구 60만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구 한 7만에서 지금 40만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좀 달랐지만 한번 보세요. 우리는 세종특별자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조문이 30개입니다. 30개에 뭘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담을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인구 7만에 뭐 그렇게 많이 담겠어요? 제주도는 인구 60만이지만 481개 조문입니다. 그럼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제주도나 세종시나 뭐 그냥 비슷비슷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문 갖고 운영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30개 조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구 없어요. 우리는 구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뭐 군이든 구든 설치할 수가 없어요. 법에 설치할 수 없다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시장 밑에 읍면 동장이 있을 뿐이에요. 제주도 어떻게 됐죠? 시군구 4개 시군구가 있었습니다. 그걸 통합해가지고 시 2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행정시가 2개 있습니다. 제주도지사 막강합니다. 시장도를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행정특례 말할 것도 없고 재정특례 맨 밑에 건데 제주도에서는 그 당시에 시군이 4개 군이 있었기 때문에 기초군 교부세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통합을 해버리면 아까 세종시에서 똑같이 기초군 교부세를 줄 근거가 없습니다. 광역군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그러면 이제까지 4개 시군이 받은 기초군 교부세를 어떻게 할 거냐.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니 줄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참 그때 제주도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부세 3%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3%예요. 정율쟁입니다. 정액이 아니에요. 몇천억을 주겠다가 아니라 교부세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덧붙여 3%를 무조건 주겠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지금 제주도는 교부세가 넘쳐 흐릅니다. 이단에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넘쳐 흘러요. 내국세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19.24%의 교부세도 늘어나고 교부세가 늘어나면 제주도 3%또 늘어나고 인구는 똑같은데 세종시는 없어요. 그 당시 기초자치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기초분이 없어요. 이제 규모가 커질수록 우리는 기초분 교부세를 못 받으니 아까 얘기한 대로 국어라로 다니면서 몇 분이라도 먼저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정액이 됐든 정률이 됐든 세종시에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게 내셔널 미니멈에 맞는 법제입니다. 조직특례 보면 또 기가 막혀요. 조직이라는 것도 보면 특례라는 게 여기는 시군구가 없다라는 게 특례인 것이지 시군구가 없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해라라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적으로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 주기약용이라는 건 요거 먼저 좀 설명하죠.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낮에는 기초 업무하고 밤에는 광역 업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역 업무는 뭐죠? 중앙부처와 상대하는 일들이에요. 그 낮에는 할 수가 없어요. 낮에는 민원에 기초 업무 시달리고 밤에는 중앙부처에 회의 자료 내고 뭐 건의하고 그거 하느라고 낮에는 기초 업무, 야광, 밤에는 광역 업무 이 2가지를 다 함께 하고 있어요. 저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는 토요일, 일요일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한번 비중을 보면 우리가 하는 사무 14,000개 중에서 기초사무가 6천, 광역사무가 7천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 기초사무 비중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작은 민원은 다 기초사무예요. 민원실에 있는 건 다 기초사무입니다. 광역단체는 민원사무가 달라요. 여권 그런 것뿐이지 생활민원 전부 다 기초사무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기초사무를 6,700개를 하는데
광역사무도 7,400개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는 어떠냐? 비교해 봅니다. 원주하고 비교해 봅니다. 원주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36만 명이에요. 1947명이에요. 기초사무만 하는 곳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광역사무는 강원도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초와 강역을 다 하고 있는데 2027명에 몇 명 차이 납니까? 80명 차이 납니다. 우리 지금 80명 이거 해결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쯤 되려면 기초와 강역을 6,700개, 7,400개로 한다면 여기가 1947명이라면 광역사무 하는 사람 적어도 1,000명은 더 더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산술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80명 갖고 우리 일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겠냐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제가 좀 피곤해 쩔어 있습니다. 쉴 수가 없어요. 우리 저 비서실 알지만 제가 토요일 일을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행사도 많고 손님도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인건비는 똑같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인력 산정 모델. 인건비를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서 인건비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특례를 두었어요. 세종시는 없어요. 세종시는 특별시 서울과 광역시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시는 기초사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기초사무를 안 하는 광역시에 대한 인건비 적용을 기초사무를 하는 세종시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인건비를 책정한다면 우리는 일은 2배로 하고 봉급은 반으로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리한 말씀 드립니까? 아무리 시장이라도 제가 무리한 말씀 드립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모순이잖아요. 불합리하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 공무원들이 이직률이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세종시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여기에는 지역 주민들도 각지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럼 하실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 공무원들이 16.7%가 지금 이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업무에 과중하고 있는데 인원은 안 늘려줘요. 왜? 인건비도 안 늘려줘요. 왜? 법에 광역시에 준하기 때문에 기초사무를 한다는 걸 고려하지 않고 법제가 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런 특수한 예가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교부세나 인건비나 조직의 특례를 두어야 됩니다. 더 많이 두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지역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좀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충분히 그런 걸 배려해서 다 해줬는데 세종시는 전혀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특례법을 만들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특례법을 만드는 걸 제가 취임하자마자 시작해서 23년도부터 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재정 운영도 지금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세출의 30%가 이렇게 간다. 당연해요. 기초사무 해야 되니까 기초사무라는 게 뭐겠어요? 내셔널 미니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금을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쏟아 부다 보니까 각종 수당이다 뭐다 하는 경직성 예산에 돈을 다 쓰고도 사실 우리가 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비용이 굉장히 부족해요. 다음 거 보죠. 재정 자립도를 얘기한다면 바로 세종시가 2위입니다. 서울 다음에 세종시가 많아요. 그거는 우리 재정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할까요? 우리 시민들 화나실 겁니다. 세금으로만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 자주도라는 게 있어요. 재정 자주도라는 건 뭐냐면 재정 자주도라는 게 우리 교부세, 보통 교부세 얘기하잖아요. 모든 중앙에서 내려오는 건 특별교부세가 있고 교부금이 있고 지원금이 있고 그러는데 다 꼬리표가 달라요. 달려와요. 보조금은 이 사업 아니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일반 재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보통 교부세만 일반 교부금을 써서 자치단체장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도라는 뜻은 뭐냐면 그 지방 예산 중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의 포션이 얼마나 되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이 없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마음대로 해드릴 수 있는 재원이 없어요. 돈이 있어도 못 써요. 다 보조금이나 이런 걸 꼬리표가 달려있고 액수는 적고. 그러다 보니 다음 장, 우리 세종 시민들께서 지방세 부담액이 17개 시도 중에 3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교부세가 없기 때문에 지방세 예산으로 살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받아들여라, 이거밖에 더 되느냐고요. 재정 자립도가 3위다 그러니까 되게 세종시가 돈 많은지 알아요. 거꾸로입니다.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높은 거예요. 시민들의 세금으로만 살림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법상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거꾸로 보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낸 세금보다 그 행정 서비스를 받는 그걸 세출이잖아요. 세출액에 내가 내는 것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세입이고 시민들이 내는 건 세입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받는 건 우리가 주는 세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1인당 세출액이 얼마나 되느냐. 전국에서 17등입니다. 세금을 왕창 내면서 세출의 규모가 자기가 내는 세금보다 택도 없이 부족해서 우리 시민들은 세금만 많이 내지 사실은 서비스를 그만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자 여러분들 정말 머리가 돌 것입니다. 이런 재정 운영을 제가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 1인당 세출 예산액을 보세요. 예산 규모가 지금 전국 예산 규모가 600조가 넘기 때문에 점점 재정 규모는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면은 우리 국민들이 국가로부터는 세출액, 1인당 세출액은 늘어나게 마련해요. 세종시는 줄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어떻게 세종시를 전면 개정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냐는 거죠. 이걸 끌고 가다간 저는 모라토리엄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걸 행자부나 제 기재부나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설명을 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그래서 제가 우리 행정대학원 교수님들, 학자님들이 이걸 아셔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고 바로 이 세종시 특례법을 이런 부분을 적시를 해서 내가 국회에서 공청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제 교부세는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교부세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예요. 왜? 우리나라가 재정 규모가 늘어나면 기초분의 교부세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광역분만 25%를 얹어주다 보니 우리가 받는 교부세가 계산상으로 많이 줬다 하더라도 다른 데보다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헌법 소원을 지금 제기해 놓고 있어요. 저도 기다려보자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법에 대한 평가를 이제는 뭐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대꾸해서 자꾸만 행정수도 내지는 수도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거는 헌법상의 문제고 우리 세종 시민의 입장이나 또는 시장의 입장이나 또는 행정학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큰 모순이 바로 그 딜레마의 패러독스가 세종시 특례법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특례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세종시법 전부 개정 필요하다. 전면 개정 필요합니다. 30개조 갖고 안 돼요. 우리도 300개는 돼야 됩니다. 제주도가 478개인데 우리 30조 갖고 되겠습니까? 도정은 행정수도가 된다면 거기에 부가적으로 더 법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도 그렇고 뭐 우리 언론인들도 이거 뭐 숨길 것도 없고 속일 것도 없어요. 깨끗하게 이제 털어내야 됩니다. 이제 요즘에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뭐 개헌 또는 행정수도 이것만 갖고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저는 세종시 특례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또 행정수도의 초심에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시니까 되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헌법의 명문화를 추진한다라는 게 지금 뭐 그냥
하시는 말씀드려요.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후보단은 어떻게 하고 각 대선 후보자들 어떻게 하고 세종시장은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개헌을 해서만이 세종시를 행정수도 내지는 수도로 할 수 있다면 개헌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개헌이 원포인트 개헌으로 세종시만 수도로 한다라는 개헌을 한다면 그건 좋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개헌을 한다면 권력구조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 중임제 어떻게 할 거냐, 또 5.18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엄청나게 지금 여야가 대립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그게 합의 보기가 쉽겠냐라는 저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합의가 늦어질수록 세종시는 행정수도가 헌법을 개헌해서 이루어내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맨날 그런 권력구조나 다른 헌법조항 개정 내용 때문에 행정수도 따라가 덩달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기왕의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지금 시대정신같이 한다고 하니 어쨌든 개헌을 통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든 수도로 하든 뭐로 하든 그렇게 헌법상으로 지위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거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언제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는 그 문제가 하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행정수도 언제 될지 모른다. 다음 대통령 선거 또 기다려야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지금은 개헌한다고 그러지만 막상 대통령 취임하면 개헌 쉽게 하고 싶겠습니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건드리지 않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방안도 우리가 지금 연구해야 되겠다. 저는 이 점에 굉장히 중점을 둡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국회하고 대통령실을 옮기십시오. 그거는 착실히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제2수도 같은 지위를 주십시오. 그럼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이 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2의 수도라는 실질을 갖추게 됩니다. 그럼 서울에도 있겠지만 서울은 제1수도예요. 저는 국가수도라고 제 나름대로 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은 행정수도다. 그럼 앞뒤가 맞아 떨어져요. 국가수도 대 정치행정의 중심인 행정수도. 제1수도, 제2수도는 그거는 좀 어색하고. 그래서 국가수도, 행정수도 개념으로 법률에 이제 이미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옮기기만 해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양원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의도에도 국회가 있고 세종에도 세종국회가 있다면 국회가 두 개 있는 건데 양원을 통해서 상원은 여의도에 두고 하원은 세종에 두자. 나는 그게 그렇게 무리한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양원제도 굉장히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지금 현재 안보 통일,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부처만 남아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서는 국방 외교 통일, 주요 경제 그것만을 논의하는 상원으로 기능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외에 17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11개가 세종시에 와 있다면 그건 전부 다 내치 내정에 관한 그런 부처고 상임위입니다. 그런 내치 내정에 관한 부분을 하원에서 다루자. 그래서 양원제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세종시장으로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헌법을 개정해서 세종을 아예 수도로 합시다. 그러면 헌법을 개정해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모르면서 완전 이전하겠다라고 마구 주장해봤자 헌법 개헌이 전제가 된다면 언제까지 이걸 기다릴 수 있겠느냐. 우리 냉정하게 봐야 된다. 냉철하게 봐야 된다. 대통령 후보들이야 그렇게 해서 표 얻으면 그만이겠지만 약속 지킬지 안 지킬지를 나는 지키고자 했지만 여야와 합의가 안 돼서 개헌이 안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헌법으로 원트랙은 헌법을 개헌해서 완전한 수도하는 거 좋다. 그러나 우리가 양원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면 서울의 상원, 세종의 하원도서 양원제적 입장에서 정말로 명실공히 세종은 행정수도, 서울은 국가수도로 하면 그것은 모순이 아니다. 모순이 해결이 된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수도, 실질적인 행정수도든 헌법상의 행정수도든 수도의 역할과
그리고 우리가 특별자치시로서 기능해야 될 것들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조직과 똑같은 인사를 한다면 뭐하러 특별자치시 만들겠습니까? 그건 의미가 없죠. 균형 발전도 이루어야 되지만 국가 경쟁력도 강화시킨다는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세종시에는 저는 이런 12개 업무 분야에 관해서는 특화시키자. 특정화시키고 특성화시키자라는 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글문화재는 한글문화 수도로서 이것은 세종시가 갖고 있는 특장점을 여기에 특혜도 주고 내지는 규제 완화도 해서 한글문화 키우자. 저출산 극복. 우리 세종시가 38세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삼각파도 중에 하나예요. 세종시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세종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테스트베드 시트로서의 시험을 해서 성공시키자라는 부분이고요. 탄소 중립 마찬가지입니다. 정원도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응패스라고 해서 교통 문제에 탄소를 가능한 한 적게 배출하는 교통 시스템을 지금 도입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탄소는 정원으로서 흡수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델로 세종시가 다른 도시에서 없는 탄소 중립 도시 만들어야 된다 봅니다. 규제자유 도시. 우리나라가 규제 때문에 망하는 건데 세종시만큼만은 인구 한 4, 50만 정도라면 여기서 실험적으로 모든 규제 다 풀자. 건축 규제도 풀고요. 탄소 중립도 풀고 문화예술 다 풀어보자. 풀어봐서 그것이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아서 전국적으로 확산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빈집 얘기를 합니다. 세종에도 농촌지역에 가면 빈집이 한 600여 개 있어요. 지금도. 그거 농림분이 무슨 국토분이 그 빈집 하나 해결을 못합니다. 왜? 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중앙지방협력회의 대통령 50관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인구가 줄기 때문에 빈집이 점점 늘고 있어요. 농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농촌은 지금 빈집 매년 생기고 있어요. 인구가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심지에도 생깁니다. 여러분들 서울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서울의 출산율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시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낮습니다. 0.5입니다. 0.5예요. 서울에 앞으로 빈집 많이 생깁니다. 아이를 안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빈집이 주변 지역이라든가 그 지역사회에 미친 해가 너무 많아요. 빈집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주소지는 다른 데가 있어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자기가 살지 않는 곳이라 해서 빈집이 썩어가든 무너지든 그대로 둔다는 게 이게 맞는 것입니까? 이게 공동체 의식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빈집을 방치하고 있으면 일정한 조건을 두어서 유예기간을 두든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벌금을 매기자. 지역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저 간부회의에서도 그 법안을 만들어 봐라.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보자. 그게 뭐죠? 바로 세종시에서부터 그런 걸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다. 박물관 도시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박물관이 국립박물관이 한 개 시도에는 되게 한두 개밖에 없어요. 제가 충남 부지사 할 적에는 전국의 국립박물관이 도마다 한 개밖에 없는데 충남도는 2개 있다고 해서 굉장히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왜 2개일까요? 공주 국립박물관, 부여 국립박물관. 백제 수도였기 때문에 2개였습니다. 세종에는요. 그런 국립박물관이 7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늘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해설관, 이것도 국립박물관 같은 기능을 할 것이고 이러한 국립박물관들이 많이 있을 때 바로 세종시가 워싱턴 DC와 같은 스미소니언 도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특화도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사 박물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물관 도시라는 걸 얘기하고요. 사이버 보안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세종시에 국책연구기관 16개 다 들어와 있죠. 정부 중앙부처 다 들어와 있죠. 앞으로 국회, 대통령실 다 들어와 있으면 사이버 해킹에서부터 이걸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도시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핵태원이라고 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시작한 게 바로 그 해커들, 사이버 해커, 화이트 해커라고 그러거든요. 막는 사람들. 그 화이트 해커들을 대학생 국제 경진대회를 지금 3회째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4회째인데 매년 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젊은 애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국정원과 함께 이것을 세종시에서 가장 특화시켜야 될 사업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업체가 세종시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이버 보안
산업을 키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요. 스마트 도시, 우리 국가 시범 도시로서 세종하고 부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미래 신산업 마찬가지고 전시국제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중앙부처가 있으면 마일 산업을 키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워싱턴 DC, 오스트리아, 빈, 스위스, 제네바 전부 다 국제기구와 그런 정부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회의나 컨벤션이나 말하자면 세미나로 먹고 살아요. 우리 저 교수님들 그 오스트리아나 제네바나 회의 갔을 때 1년 전에 예약하지 않고 호텔 잡을 수 있던가요? 세종시는 그렇게 키워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시국제의 마이산업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CTX나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가장 빨리 도달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교육혁신, 정주환경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라는 의미에 비춰서 이 12개 분야에 관해서만큼만은 최소한 세종시가 특화돼야 된다. 그리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문제 제가 이번에 대통령 후보자들한테 내일 제가 양 3당 대표들 다 만나러 서울에 갑니다. 당 방문해서 할 건데요. 이 얘기 하러 갑니다. 어떤 얘기냐? 지금 대통령 후보들 정말 국가적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표 얻기 위해서 여기는 뭐 해주고 뭐 해드리고 이거 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방 소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보관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보다 아무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치 진영 그 양극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이 쫙 갈려 있잖아요. 가족도 지금 파가 다르지 않습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친구 간에도 정치를 초월해서 친구였지만 이제는 정치를 초월한 친구 없습니다. 정치 얘기만 하면 너 안 만나 이렇게 돼요. 이 얘기가 되는 겁니까? 한 나라가 이렇게 가면 되는 거냐고.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도 여기 답변 안 해줍니다. 저는 답답해요. 그래서 제 논리로는 이 저출생 문제라든가 지방 소멸 문제라든가 정치 진영 논리 이것만큼만은 지금 우리가 삼각파도에 휘말려 있다. 너무나 어려우니까 아무도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이러고 흘러가서 우리나라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특이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용어인데요. 싱귤라리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과학현상이나 이거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발전하다 보면 어느 임계점에 오면 기존의 방식이나 제도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옵니다. 그걸 특이점이라고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농경사회로 가다가 산업사회로 딱 들어오는 순간 농경사회의 제도와 법칙과 윤리 갖고 산업사회에 통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새로운 제도와 윤리와 그 운영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농자천하지 대본 갖고 지금 우리가 21세기 살 수는 없잖아요. 농민들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 농민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패러다임을 확실히 바꿔줘야 되는 것이 바로 특이점에 도달했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방식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특이점 시대에 왔다라는 것을 대통령 후보들이 인식을 해주셔야 된다. 기존의 방식을 계속 끌고 가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 저출생 문제 그저 수당 준다고 해결되냐?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얘기하고 있잖아요. 1억 주면 아이 낳을 것이다. 아니지 않습니까? 300조를 쏟아붓습니다. 안 되잖아요. 지방분권 안 되잖아요. 세종시 만들어도 인구 50만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정치 진영 논리 이거는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법을 바꿔야 된다. 87년 헌법 체계를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87년도 헌법을 바꿨을 때 대통령 직선제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지방자치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열망이 너무나 컸어요. 그때 특이점이 왔던 겁니다. 대통령을 간선제로 하고 지방자치 안 하고선 대한민국이 도저히 발전할 수 없다는 특이점이 왔기 때문에 87년도 헌법으로 가서 우리가 대통령 직선으로 뽑고 지방자치를 해서 민주화를 완전히 달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한계가 온 겁니다. 87년 헌법 체계에서 다른 건 다 좋았지만 여러분들 8명의 대통령 중에 6명의 대통령이 감옥 가거나 탄핵당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없을까요? 8명의 대통령 중에 6명의 대통령이 감옥을 가거나 탄핵을 당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국가 구조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더 나아가겠어요? 그걸 개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리더십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상태로 대한민국 선진국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바꿔야 된다. 권력구조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권력구조 어떻게 바꿔야 되냐? 여기는 그 얘기 안 나왔네. 권력구조의 수평의 돈권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대통령 권한도 줄여야 되고 국회 권한도 줄여야 되고 거기에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양원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150명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다 바꿀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대한민국의 볼륨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국회가 국회를 견제해야 되는데 그게 양원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도 총리와 그 권한을 수평적으로 분산을 시켜줘야 양극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나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소멸 어떻게 해야 되냐? 습지적으로 분권이 있어야 돼요. 중앙의 권한을 갖는 것,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권한을 가져줘야 지방의 자율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00조입니다. 지방 예산이 318조입니다. 합하면 1000조입니다. 1000조 중에 지방 전체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388조.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말자치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 전체 재정 중에 3할밖에 17개 시도, 시군구 포함해서 안 쓰고 있습니다. 나는 5대5 이상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자치단체 커졌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치단체가 이렇게 권한과 재정을 두면 책임성 있게 할 수 있겠냐? 그 정도 능력이 있겠냐? 아직도 부족하지 않겠냐? 내가 택도 없다는 얘기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유신헌법 할 때 1980년도에 박정희가 목표가 뭐였냐면 소득 1000불, 수출 100억 불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가 유신헌법 안 하고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신 독재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당시 국가 전체의 수출 목표액이 100억 불이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가 1년에 하는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억 불입니다. 아니 100억 불 국가 시대보다도 1000억 불 자치단체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얘기 좀 그만하자 이겁니다. 다만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상호 협조할 수 있느냐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능력은 이미 자치단체 장들 뛰어납니다. 당대표가 지금 시도지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학 박사가 시장 하는데 뭐가 그렇게 능력이 없다고 그걸 못 줍니까 권한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능력 여부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과감하게 줄 거 줘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3할 자치에서 적어도 5할 자치 이상으로 지방복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시에 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로 키워야 됩니다. 서울이 천도해가지고 쪼그라들기를 바라고 서울이 나는 발전을 멈추기를 이만큼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제 서울은요 대한민국의 서울이 아니라 전 세계의 서울로 국제 세계 도시로 키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외교, 안보, 글로벌 경제, 금융 이 부분에 특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 대신 행정수도 세종에서는 정치, 행정, 교육, 과학 이런 걸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명했으니까 이건 넘어가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행정수도 국회에 옮겼다고 해서 대한민국 지방복권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기업의 현상을 보면 우리 행정대학원장 오셨습니까? 제가 지금 다음번에 총장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유영림 총장 만나려고 해요. 우리 저 금연석 원장님도 같이 만나십시다. 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정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서울대학교 옮겨야 됩니다. 지방으로 옮겨야 돼요. 지금 펄쩍 뛸 것이래요. 그리고 그 얘기 뭐 한두 번 나왔냐? 되기나 하겠냐? 지방부터 반대할 것이다. 그런 지방 국립대학은 어떡하란 얘기냐? 뭐 이런 등등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 갖지 말고 정말 나라 한번 생각해 보자. 미래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이전을 못해요. 인센티브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지방세 감면 더 해줘요. 그리고
그 투자 입지 지원금 더 해줍니다. 끔찍도 안 해요. 이제는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에서 그까지 자치단체가 지방세 좀 감면해주고 인센티브 준다고 공장을 옮긴다? 코끼리의 비스켓이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큰 곳이에요.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방이 그럼 옛날같이 인프라가 없냐, 교육시설이 없냐, 문화시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갖춰줄 만큼 갖춰주고 있어요. 근데 왜 못 옵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인력입니다. 인력이 없어요. 지방에 인력이 없어요. 그 글로벌 기업, 그 대기업에 일할 만한 고급 기술 인력이 없어요, 지방에는. 어디에 있어요? 전부 다 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 다 거기 있어요. 그러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지방대학을 무시했대서가 아니라 좋은 대학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으면 서울로 가지 뭐하고 지방에 머물러 살겠냐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수도권으로 왜 하느냐, 여기도 살기 그렇게 몰아붙일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수도권에 더더구나 AI 시대에 과학인력, 기술 인력은 내려와 줘야 됩니다. 저는 중부권에 내려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세종시장이라서만 한 얘기가 아닌 게 아니에요. 세종시 이하로는 그거 불가능할 겁니다. 안 오시려고 그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혁신도시 만들었지만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제가 리얼할 얘기 또 하나 들겠습니다. 저도 그 전번에 그 어떤 기관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금 한전이 나주로 옮겼습니다. 혁신도시로. 그렇죠? 한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꿈의 도시, 꿈의 직장이에요. 근데 서울대학 출신 요번에 한전에 한 명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한 명도 지원을 안 했다고 그래요. 정말 놀랄 일입니다. 서울대학교 또는 뭐 스카이대학, 그 명문대학 졸업자들이 나주까지는 가기 싫은 거예요. 세종까지는 오겠다는 거예요. 오셨잖아요. 아니 행정대가 왔잖아요. 나주 간다 그러면 가셨겠어요? 세종까지는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공무원들이 있고 국책연구기관이 있으니 그럴싸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진정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의 인재를 배출하는 그걸 제가 메가 싱크탱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메가 싱크탱크가 수도권에 있으면 안 돼요. 비수도권에 적어도 세종에서도 가장 남쪽, 저는 대전하고 세종 이쪽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거기 메가 싱크탱크를 만들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다 오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그것도 뭐 현실적으로. 적어도 이공대 기술대학 애들을 와야 된다. AI 시대에 대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서울대학교 있죠. 카이스트 있죠.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있죠. 대덕 연구단지 있죠. 충북 바로 여기에 오송산업단지 연구단지 있죠. 이게 전부 다 시너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산업들이 앞으로 미래의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미래 AI 시대를 맞이해서라도 정말 메가 싱크탱크를 중부권에 만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배출되는 인력들이 정말 심장과 같이 전국에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수도권 기업이 내려올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수도권 기업을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대학자 나와 보십시오. 노벨상 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고 자기가 불편하다고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우길 때가 아닙니다. 지금 특이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서울대학교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메가 싱크탱크를 바로 그 세종이나 대전 이 국토의 중심부에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최소한 2공대는 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메가 싱크탱크. 저는 브레인 클러스터, 브레인 밸리라고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브레인들이 중심부에 있으면서 지방에도 가고 서울에도 가고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수도권에 오글오글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세종이다, 충남이다. 이 산업단지가 지금 중부권에 있는데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인력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가는 이 현상을 어떻게 조그만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 불편을 생각해서 못 움직이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서울대학교 교수님들께서 먼저 앞장서서 주장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을 어제 그 폴리텍 대학하고 그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봐요. 한번 교수님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그게 E7인가 E9인가 뭐 비자가 있어요. 그 외국인 취업 비자입니다. 그 외국인 취업할 때 외국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단순 노동자예요. 그런데 아까 지금 당장 고급 인력이 없어서 지금 그 수도권의 기업이라든가 지방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기업도요. 인재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판이에요. 스타트업 기업이 올라가야 돼요. 왜? 인재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인력을 구하는데 첫 번째 완트랙은 바로 이런 것, 그 메가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폴리텍 대학 이사장한테 제안을 했어요. 폴리텍 대학이 지금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거기도 고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폴리텍 대학을 만드는데 인터내셔널 그러면 흔히들 생각하기에 폴리텍 대학을 외국에 설립해서 진출하는 걸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럼 더 망해요. 그래서 제가 폴리텍 대학하고 어제 업무 협약을 맺은 건 인터내셔널 폴리텍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 있는 젊은 유수한 친구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여서 세종시 한글문화도시에서 한국어를 가리켜서 그들한테 고급 기술을 가르쳐서 우리 기업에 공급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우리가 고급 인력을 우리 내국인, 우리 한국 젊은이만으로는 충당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폴리텍 본부를 세종에다 만들고 왜 세종이냐? 뭐 세종시장이니까 아니에요. 여기가 한글 문화도시고 국립 한글 문화 글로벌 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한국말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가르치면 그 폴리텍 대학은 세종 아니라도 좋다. 전국에 17개, 22개 폴리텍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서 한국말로 기술을 배워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한국인이 됩니다. 영어로 배워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한국인에 동화할 수 있겠어요. 그래 한국말로 교육을 하고 한국말로 취업을 하는 그렇게 되는 비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인터내셔널 폴리텍 그 센터를 세종에 만들면서 새로운 유형의 비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저출생 문제를 자꾸만 출산율 높이겠다라는 걸로 해결이 안 되니 이제는 글로벌 포용국가 다인종 다문화 가까운 그런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길목에 있는 조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벌 그 포용 국가를 얘기했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세종부터 시작하겠다 해서 어제 폴리텍 이사장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폴리텍 대학에서도 굉장히 반기고 좋아해요. 그런 시각을 자치단체에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뭐 경이롭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 좀 정리하는 건데요. 보통교부세도 뭐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건 우리 세종시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